실제로 노무현을 승계했다는 사람은 안철수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되겠지요. 예.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러면 누가 단일화 될 거냐, 이게 뭐 초미의 관심사처럼 돼 있는데 사실 누가 되든 저희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? 근데 그 예측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, 집단 대 집단끼리 경쟁을 할 때 예측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집단 속에 있는 우두머리의 의사결정권자의 의지를 보는 거죠. 누가 더 강하냐. 최근에 들어본 정보에 의하면 사석에서 그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사퇴를 해도 좋다는 말을 한번 했다가 주변 참모들로부터는 뭐 그냥 다 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고 그러죠. 이것이 만약에 그 문재인 후보의 권력 의지를 드러내는 단편이라고 본다면 권력 의지는 훨씬 안철수 쪽이 강하겠구나,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근데 지금 현재 이 예측을 해보면 재밌는 게 단일화로 인해서 덕을 보려면 예컨대 한쪽이 좌가 되고 한쪽이 우가 돼서 두 개가 합쳐지면 커지는데요. 옛날에 노무현 대 정몽준, 그렇죠?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된 계층이 모여야 됩니다. 김대중 대 김종필 이렇게 하지 모여야 이게 커지는데 지금은 이게 같은 쪽에서 나왔어요. 같은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도 옛날처럼 이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. 만약 야 단일화했다,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했을 때 이 복지국가가 사람들 중간계층에게 생소하는데 신선하게 들린다면은 이게 성공해요. 근데 우습게도 지금 새누리당도 복지, 그러니 단일화하면서 공약을 아무리 꺼내도 이게 새로운 공약이 아닙니다. 김이 다 빠져버렸어요.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. 그러니 아주 아슬아슬하게 마지막까지 갈 것 같습니다. 이번 선거.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죄송합니다.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됐습니다만은 여론조사가 잘 안 맞기 시작했습니다. 이 1920년대 말에 이제 개발돼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에 퍼져갔던 여론조사가 60년대에는 상당히 정확한 여론조사로 이렇게 정평이 났죠. 그랬는데 80년대 말 9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. 왜? 조사의 수단이 전화입니다. 집 전화입니다.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집 전화 안 받습니다. 예. 특히나 저 같은 사람도 집 전화가 없습니다. 아예 핸드폰 하나로 다 사용합니다. 그러니 전화번호부 안에서 대표성 있게 일정 부분을 뽑아내가지고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전화번호부 자체가 일단 찌그러 버렸습니다. 전체를 커버를 못합니다, 지금. 네.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것도 뭐 엉터리도 많지요. 네.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가장 피말리는 사업, 사양 사업 비슷하게 돼버리는 게 여론조사입니다. 그런데 언론들이 이 속성을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. 뭔가 자극적인 게 나와야 언론들이 먹고 사는 거죠. 그러니 정말 쓰잘데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 달 지나면 알게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여론조사를 해서 누가 5% 올랐다, 누가 3% 떨어졌다 합니다.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걸 아마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. 근데 이 늙어본 적이 없는 젊은 놈들은 거기에 그냥 혹해가지고 늘 그걸 보고 설왕설래하죠. 네? 자, 잘 안 맞습니다. 설사 이번 대선에서 예측을 했는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맞췄다. 그럼 그 여론조사 기관의 방법이 항상 옳은 거냐? 그건 자기들도 몰라요, 사실은. 어떻게 맞췄는지 자기들도 몰라요. 이제는. 네? 그렇게 됩니다. 그러니, 자, 우리는 늙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 있을 겁니다.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여론조사를
멀찌감이 놓고 보십시오. 추세를 놓고 보십시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말 당선되면 좋겠다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와 관계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항상 비관적으로 보십시오.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이긴다더라. 그럼 나 투표 안 해도 돼요. 네?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. 진정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가 있다면 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좋은데 그 사람과 관계되는 후보의 여론조사 또는 소문 뭐 이런 것 중에 부정적인 것만 들으면서 행동을 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뭐 한편으로 좀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 이 2040 세대가 저렇게 지금 되어버렸습니다. 망나니처럼 되어버렸고 불만투성이의 세대입니다.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알 수는 있지만 과거를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다가오는 이 12월 10일 대선 때 미래입니다만, 가까운 미래입니다만 이 미래를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그 못 살고 힘들었던 시대에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만들었던 미래가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듯이 요 가까운 12월 20일 날 결과를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노력하면 되는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, 흔히 선거라고 하면은 투표 하루 전날 선거운동이 공식 선거운동이 끝납니다.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끝합니다. 많은 유권자들도 뭐 내가 가서 투표하지 이걸로 이제 끝합니다. 그러나 이기는 후보 캠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기는 후보 캠프는 투표 당일날까지 계속해서 캠프를 가동시킵니다. 몰래 가동시킵니다. 어떻게? 자, 보십시오. 조직입니다. 양쪽 다 지지층의 조직이 있습니다. 이 조직이 어떤 거냐면 사실은 그 안에 통, 반, 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. 사람들이. 그들의 명단을 가지고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 적어 다니면서 가서 지지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밥도 사고 합니다. 하는데 올해 선거에서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저는 박근혜 저 후보의 수가 아닌가 저는 짐작을 합니다. 무슨 말씀이냐?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가운데 이 선거라는 게 상당한 기여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자본주의라는 건 결국 그 체제 내에서 돈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만으로는 돈이 잘 안 돌아요. 돌다가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뭐 깔아앉고 그렇습니다. 근데 때에 따라서 이게 선거가 등장하면요, 눈먼 돈들이 글로 들어오면서 졸지 그 바닥에 뭐 한밭집부터 시작해서 그 돈이 계속 돌기 시작을 해요. 예. 그러니까 어떤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 제가 내려가 보면 선거 없는 바로 인접지역하고 선거 있는 지역하고 경기가 달라집니다. 예.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국가의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그 음성적인 작품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양성화시켜가지고 그냥 기부금의 한도를 무제한으로 해서 다 받아내고 다 쓰게 합니다. 근데 우리는 굉장히 좀 주제학적으로 이걸 엄격하게 제한을 해버렸어요. 제한을 해놓으니까 못 쓰는 겁니다, 지금. 그러다가 올해 대선에서 누군가가 옛날처럼 쓰려고 하다가 뭐 송영선 의원도 그랬고, 여러 의원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. 홍사덕 의원도 그렇고,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. 그러니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경기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. 박근혜 후보부터 안 씁니다. 예?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조직력이 약해집니다. 아까 제가 그랬죠. 박근혜 후보는 왜 지지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느냐? 조직력이 지금 가동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.
뭐 기름값이라도 주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, 그죠? 자갈론 팔아서 해가지고 뭐 안 되는 겁니다.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. 그러면 그럼 상대방은 조직이 있냐? 제가 볼 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그 나무의 조각으로 비슷비슷한 거예요. 그러면 결판은 어디서 날 거냐? 아마추어처럼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일어서서